아마 남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남미를 잘 몰랐고, 그다음에 해외 신도시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동에 있는 쿠웨이트, 그 다음으로는 제가 세 번째로 간 것이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렇게 갔는데 이 남미의 이 남미 대륙의 그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는 이 남미 대륙의 제 유이한 내륙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들이 해변가에 닿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물류의 어떤 단점 때문에 사실 소득 수준이 한 연간 7천 달러 정도, 6천 달러 정도.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86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88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그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더 높은 주거 수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순시온이라는 곳이 이제 수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시가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아순시온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센트로 지역, 그러니까 뭐 센터 지역이죠. 이 다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개발되어서 잠시만요. 우리 회사 안내하셨어요? 시 사무실 창문을 필히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전이 동파 방지 및 사후 내 온도 유지를 위하여 퇴근 시 사무실 창문을 필히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미 지역의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을 보면은 스페인의 격자형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만사나 뭐 이게 스페인어로 치면 사과를 키우던 밭의 모양이다. 그래서 한 100m, 100 바이 100 정도 되는 그리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어반 스프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요쪽 또 땅을 건너면 희한하게 또 아르헨티나, 여기는 여기는 이제 파라과이 이렇게 지역인데 이게 한 이제 그 100만 명이 조금 넘고 여기에 이제 그레이터 아순시온, 그래서 아순시온의 대도시 광역권을 치면은 한 220만 명 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파라과이 강이라고 이게 강을 지나고 있는데 이 강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건기와 우기 때의 어떤 갭이 좀 커서 우기가 이제 오면은 요게 자 요거 한 보시면은 2016년 6월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뭔가 굉장히 물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이거를 최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신으로 가면은 딱 여기 보면은 이게 또 최근에 좀 물이 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홍수가 나면은 이 지역이 물이 다 잠겨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여기 계신 뭐 최봉문 교수님이라든지 좀 이게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1960년대의 우리나라의 그 지금으로 치자면 용산구 이촌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강남 압구정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만 오면은 제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습 침수가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요 내부는 80년대까지도 잠겼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홍수가, 큰 그래서 홍수가 여기가 나면 잠겼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이제 공유 수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가 이제 그 주거지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높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요게 있죠. 영어로 뭐 스쿼터 또는 뭐 약간 뭐 일리글 하우스 요게 이제 있는 지역들이 상습 침수가 되는 지역. 그래서 여기가 1년에 한 뭐 두어 번 정도는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면은 그 구 센트로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서 텐트를 주고 뭐 한 3, 4개월 지내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조로 보자면은 일단 지형적으로는 아까 그 서울 그 저기 용산구 이촌동 이촌지구 거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한 뭐 1km 곱하기 뭐 0.5 정도 돼서 이 난지도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또 난지도 또 교수님 아시겠지만은 1994년도, 97년도까지 운영이 되다가 이제 폐쇄를 하고 월드컵 공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냐도 수르, 바냐도가 스페인어로 약간 뭐 낮은 지역, 뭐 물이 빠지는 지역, 바뇨가 화장실이거든요. 물이 빠지는 지역이고 수르가 사우스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물이 빠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습 침수 지역으로서 이 지역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지형적으로는 용산구 이촌동과 상암동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통이 좀 약간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강변북로 내지는 올림픽대로 같은 도로를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어졌던 것이 이런 거고요. 요 센트로 지역으로부터 저기 건너편에 있는 요게 공항인데 공항로까지의 그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강변북로죠. 강변북로를 이렇게 건설했어요. 이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제 상습 침수기업이겠죠, 여기도. 그리고 요걸 건설하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좀 추진할 때쯤에서 이게 이제 요도 강변 이게 이제 올림픽대로 같은 거죠. 올림픽대로를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이 이제 도로를 짓습니다. 짓는 이제 요 계획과 연계되어서 저희가 요 지역을 이게 면적으로 치자면은 약 900헥타르, 그러니까 판교 면적 정도 되거든요. 280만 제곱, 280만 평 정도. 그래서 요거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다면은 뭐 실행 가능한 좀 계획으로 가보자라고 했던 것이 요 반야도수 신도시 사업입니다. 뭐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1년도에 만들었던 내용을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 국가 일반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라과이 내륙에 여기가 볼리비아, 여기가 파라과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내륙 국가고요. 그다음에 남한 면적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700만 명에 남짓합니다. 뭐 면적은 4배인데 우리나라보다 뭐 경기도보다 뭐 훨씬 더 면적이 적죠. 그리고 이제 1인당 소득이 지금 4년 전에도 6천 달러였고 지금 현재도 뭐 6천 달러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라과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처럼 굉장히 젊은 층이 굉장히 많죠.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 소이빈,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고기, 육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담이지만은 파라과이가 대만과 수교를 끊지 않고 중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11개국 중에 아마 11개국가 그 중에 한 개 국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년도 코로나 때 당시에 그 저기 그 코로나 백신을 중국 쪽에서 야 우리가 백신 빨리 줄게. 그러니까 너네 대만하고 수교 끊어. 이런 식으로 접근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만도 돈이 많다 보니까 대만이 수교를 맺고 있는 그 10개가 안 되는 그 나라 중에서 이 파라과이의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원조의 내용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아순시온을 가면 이제 온도가 굉장히 온화합니다. 뭐 온도 좀 물론 이제 여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겨울이죠. 11월, 12월이 이나들은 남반구니까 그때는 온도 한 38도, 4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다 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견딜만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많이 내려가봤자 한 4도, 5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보자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그 이제 단열재가 없어요. 건축물로 이제 남대로 제가 그 이 아순시온에서 주재원생을 하면서 아순시온의 그 타워 팰리스 같은 좋은 고급 아파트 살았는데 거기에 단열재도 없고 흡음재도 없다 보니까 옆 집을 갖다가 치면 퉁퉁 치면 소리 다 들립니다. 자, 사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 배경은 LH가 볼리비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리비아 하고 있다 보니까 파라과이에서 옆에 국가에 넘어왔죠. 야, LH 너네 사업하고 있어? 우리도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코이카에 ODA를 했습니다. 코이카 ODA를 시작을 해서 파라과이 사업을 하고 있던 중 볼리비아 사업을 하고 있던 중 파라과이 공무원들이 왔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층 기획 조사를 한 다음에 ODA 사업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19년 5월에 입찰 공고를 해서 우리 LH, 그다음에 도화, 뭐 그다음에 하나도시연구소, 건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엔지니어 업계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이렇게 팀을 꾸려서 단독 입찰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로컬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를 했습니다. 34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 정도 면적의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또 일부를 떼어내서 상세 계획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요것이 이제 강변북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곳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강변남로 올림픽대로를 짓는다. 요것과 연계해서 재내지를 침범 이제 상습 침섭 저기 범람지를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바나노스루 지역 갈수기와 홍수기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레벨이 74죠. 74고 여기가 63, 10m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 더 낮은 곳은 58m죠. 갈수기 때는 다 녹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홍수하면 여기가 다 이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가 우선 개발이 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제방도로를 갖다가 64m로 지으니까 여기가 물이 이제 안 찰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우선 가능 개발 지역으로 좀 설정을 했었습니다.
아까 여기 파라과이가 인구 구조 얘기했었고요. 뭐 대충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 예정지 위치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이제 상습 범람원을 이렇게 개발했다. 그 다음에 낮은 지역을 시범단지로 하겠다. 그래서 요건데 가일수기 때는 푸릇푸릇하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저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홍수기 때는 물이 차버리죠. 그래서 우선 개발 가능한 지역이 이쯤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 예정지 현황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도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직업을 찾아서 많이 오죠. 그래서 여기가 무허가 밀집 지역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피해서 강변도로를 이렇게 짓는 걸로 정부에서 계획이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밀입장이 있었고요. 근데 쓰레기 밀입장은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90년대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에 이제 그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전시키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만에서 여기 오렌지색 구역, 여기 살색 구역이 대만에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갖다가 그냥 무상으로 원조를 해서 사회주택을 건설했어요. 사회주택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너무 이제 낮다 보니까 개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이 좀 개발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안 사항은 뭐였냐? 현안 사항은 개발 대상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는 이게 국가 헌법에 의해서 국가 헌법이 이제 사회주택,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국가 헌법이에요. 그래서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택이 있어야 되니까 사회주택 공급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물이 잠기죠. 여기 보시면은 심각하죠. 그리고 옆에 또 보시면은 대통령궁에 대통령궁 옆에다가 이렇게 뭐 천막을 치고 이 천막을 갖다가 국가에서 쳐줘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은 거의 뭐 지금 세대수로 치자면은 6천 세대 정도 이렇게 빡빡하게 해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과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요건 설명을 드렸고, 잠시만요.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볼리비아도 좀 살았었고 파라과이에서도 주재원을 생활했는데 볼리비아에서는 아파트 단지형의 이런 이제 여기는 콘도미니오라고 부르는데 또는 타운하우스형의 이런 단지형 주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는 파라과이는 이제 어반 스프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개발사들이 블록 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이제 볼리비아보다는 볼리비아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메니티가 부족했지만은 그 파라과이가 특히나 어떤 규모의 경제에 의한 아파트 단지가 주는 어메니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스터 플랜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가 판교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교 면적에서 그 이제 저 타이완, 대만에서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여기를 뺀 나머지를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주택들이 불법 무허가들이 섰으니까 장기 관리 계획으로 좀 하겠다. 예, 그렇게 지금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거기서 가서 굉장히 호평을 받기도 하고 이제 좀 좋았던 내용인데 이게 300만 평이 이제 말이 300만 평이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게는 대규모 개발을 일시에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뭐 우리 자아완성이지만 LH에서 그간 20년간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현지의 법과 제도 그다음에 어떤 여력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 역량을 강화했던 것처럼 실증 사례 시범단지를 좀 만들어 보자. 그 시범단지를 뭐 한 저기 면적을 뭐 30만 평, 40만 평 이렇게 하자. 그게 이제 컨셉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또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 전 단계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파라과이판 LH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사실은 기획을 했었고 요것도 ODA 사업으로 LH 저기 코이카에서 자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이기도 했고 이게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도시개발 전담기관을 기관을 뭐 저기 도시주택부,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시청 이런 데서 토지 출자, 그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사유주택 건설 이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산을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월드뱅크나 IDB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 정수장이라든지 오수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그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요 이제 월드뱅크 굉장히 그 낮은 차관으로 개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서 도시개발 전단계를 만들기는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좀 디벨롭 시켰는데 좀 잘 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좀 그 두서없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이제는 그 제가 22년도에 발표를 했던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개발 배경에 의해서 신도시 계획을 제안했고 그게 채택돼서 실제 이제 설계를 하셨던 네. 결과물을 이제 오늘 설명을 주시는 네. 거죠. 네네. 네. 최진용 위원장님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나중에 다시 소개하고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22년 8월 달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뭐 제가 좀 자화자찬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30년간 근무했던 아순시원 시청의 공무원이 자기가 들었던 발표 중에서 제일 좋았던 발표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21년도경에 LH의 토지 투기 사태가 벌어져서 저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LH가 좀 그 자본금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제 그 실행 단계로 좀 넘어가는 사업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해외 사업 그 투자의 길이 막히면서 그냥 그림으로만 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가 이 과업의 경우가 상습 침수 피해 발생 지역을 불법 거주민을 이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상습 침수지를 개발하겠다. 판교 정도의 면적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요게 이제 내용이었고 아까 설명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여기 코이카 용역을 하면은 시장 분석도 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컨소네 그 아마 3일 PWC인가 그거 이제 회계사가 붙죠. 그쪽에서 현재 있는 업체하고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들도 다 이제 분석을 다 합니다. 네, 당연히. 요건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나왔던 토지용 계획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까 280만 평 정도에서 요 저기 상세 계획구역 280여 명, 이게 40만 평 정도 됩니다. 요거를 아니 40만 평, 요거는 이제 그 훨씬 크죠. 요 상세 계획, 요걸 상세 계획하고 이 중에서 여기를 떼서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저희가 그랬을 때 조감도는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성된 거는 아까 대만에서 투입을 했던 약 1000세대 정도, 1000억 원 정도의 사회주택, 요게 지금 조성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변 도로도 지금 완공이 돼서 개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이게 또 스마트 시티 저 세미나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냐 안 하는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했습니다. 이제 교통,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막 뭐 CCTV를 통한 이제 방범,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넣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뭐 스마트 시티의 특수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얘들한테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야, 너네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 들어봤어? 그게 뭐야? 라는 게 얘들의 대부분의 답변이에요. 실제로 저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은 걔들이 거의 뭐 보기 힘듭니다. 여담이지만은 버스 카드를 통해서 이제 버스를 탑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한국 사람이 그 시스템을 제안을 했대요. 근데 아마 뭐 총살을 당했던가, 뭐 누군가 피습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버스 업체에서 지금도 옛날에 70년대처럼 그 잔돈을 갖다가 내고 받고 주고받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들여오면 너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랄까 그런 생태계가 있는데 그걸 해치는 걸 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이제 상징가로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스페인 같은 얘기가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스페인에 가보시면은 스페인 마드리드라든지 이제 바르셀로나 가면은 이런 이제 가로에 중앙에 이제 이런 광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차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도 했었고요. 예, 뭐 그림이야 뭐 다 그릴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집중을 한 것이 야 너네 어떻게 실행을 할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걸 다 단계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너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걸 좀 순차적으로 했을 때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핵심이 요겁니다. 그 시범단지의 조성 계획은 파라과이 최초로 공공이 기획하고 민간의 자본을 투입한 대규모 도시 개발을 좀 실행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공이 기획하고 민간의 자본을 투입하는 게 사실은 LH의 자본을 투입하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상세계 전체를 갖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71 헥타르, 한 20만 평 조금 넘는 거죠. 요 일부를 해서 지금 이제 이 개발하는데 지금 파라과이의 그 시범 주택 사업을 보면은 그냥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을 또 못 사는 사회주택이라는데 집어넣는 그런 구조예요. 계층 이동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신도시를 개발하고 도시가 많이 발전했냐 보면은 약간 서민층들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의 뭐 저기 자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줬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야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 너네 계속 정말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이제 사회주택 공급해봤자 재원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좀 번듯한 집을 해서 개발 이익을 좀 활용하기도 하고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좀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70년대 주공에서 했던 걸 보면은 이걸 임대주택으로 무조건 이제 임대만 했던 게 아니고 다 팔았거든요. 팔았던 이유가 이 조금만 싸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 이익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일례로 이제 잠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였어요. 자, 그림도 이제 제가 용역사한테 야, 너무 복잡하게 그림 저기 복잡하게 그러지 마. 우리 옛날 잠실 생각하자. 또는 반포 생각하자로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회주택, 그 사회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한 700세대, 8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주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세대는 이걸 갖다가 분양주택 이렇게 가져가자. 그리고 학교를 갖다가 중학교, 초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동사무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근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갖다가 많이 배치한다면 이게 근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조감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유택을 공급한 얘들이 이제 아무래도 뭔가 개발을 한다 하면은 지금까지의 관성이 사유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사유주택을 아예 빼놓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유주택이라는 것은 그 쉽게 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최소한의 돈만 내고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집어넣고 그다음에 잘 사는 동네를 갖다가 이렇게 좀 만들자. 이렇게 좀 세웠던 거죠. 그림을 이것도 이제 우리 과업 내용 중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 요 정도 그럴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나홀로 아파트를 만드는데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이게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번듯하게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옆에 주변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그 저기 파라과이 옆에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 굉장히 잘 살아요. 우루과이 개발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좀 안 좋지만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개발사들이 여기에 와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단지형 아파트를 공급을 속속들이 하고 있습니다. 먹혀요. 물론 이제 저희가 소유권 이게 뭐랄까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60년대 그랬겠지만 단독주택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땅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은 이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공공주택이 공급만이 좀 베스트 솔루션이다. 이제 한국의 사례를 갖다가 저희가 좀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토공계획이라든지 실제로 야 토공계획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돈이 얼마 들어 이렇게 해서 돈도 얼마 든다 이게 계산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우리가 너네 성토를 하고 여기 외부 관수시설 깔고 녹지 깔고 그다음에 매립 기반시설 도로 깔고 이러면은 공동주택 블록 이 구조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압구정 개발도 똑같아요. 현대 압구정 현대건설에서 옛날에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올림픽대로 구간을 압구정 구간을 거기를 매립을 해서 제방도를 만든 다음에
제방 내부에 있는 택지는 그 이제 압구정 현대에서 가져왔죠. 그래서 그게 탄생한 것이 압구정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대행 개발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였죠. 그래서 이제 시범단지 개발 방법론을 얘기를 해서 민간 부분은 이렇게 하고 공공 부분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서 아까 쓰레기 매립장 이런 안정화되면은 민간이 올 거다. 민간이 와서 민간이 주택 건설하고 분양을 하면은 그 개발 이익을 저기 그 쓰레기 매립장의 공원화 비용으로 충전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저기 시나리오라든지 그다음 또는 이제 이거 주택만을 위한 민관 합작 SPC를 설립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건축 공사비를 투자하고 민은 그다음에 공공에서는 성토를 해서 토지 소유권을 이동해서 토지 소유권이 일종의 이제 그 이제 에쿼티가 되니까 요걸 가지고 SPC를 설립해서 이런 얘들로 하여금 주택 건설을 분양하고 그다음에 요 사업비를 가지고 기반시설 투자하면은 또 여기도 공원 이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너네들이 개발 이익만 잘 활용한다면은 지금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복잡한 이것도 이제 제가 다 뭐 그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용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LH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시범 단지다. 또는 민관 합동 주택 건설 플러스 공공 대원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 시범 단지를 왜 되냐? 왜? 6하원칙을 제가 한 거죠. 그것도 제가 직접 썼는데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의 실행 단계 진입을 촉진을 위해서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 한 번만 성공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후 누가 할 거냐? 이걸 저기 너네 공공이 약같이 그게 안 되잖아. 캐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민간 건설업체 또는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LH 같은 외국 전문기관이 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하우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업체가 3개가 컨소를 구성한다든지 뭐 또는 이제 매립, 기반시설 건설, 주택 건설 시행하고 근데 이 중에서 기반시설은 지자체로 인계한다. 이제 그 아까 현대, 압구정의 사례죠. 어디 할 거냐? 뭐가 주택이 전무한 아까 이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강변 지역을 하겠다. 그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매립하고 도로공원, 공공시설 건설하고 그다음에 공동택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언제 하겠다. 타임라인 다 줬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서 타임라인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얘들이 아무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무의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강변도로가 여기 센트로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땅을 갖다 이렇게 도는 것이 여기가 낮아요. 여기 높아요. 좀 높아서 여기가 이게 막 이게 불법 주택들이 여기 있죠. 여기를 피해서 아까 대만의 그 1,000억 원을 통해서 여기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회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때도 이제 파라오 공무원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런 식으로 지으면 개토 돼, 개토.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좀 약간 소셜 믹스해서 우리나라 봐라. 우리나라는 조금 작은 아파트, 중형 아파트, 대형 섞어서 이렇게 해.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모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녹화가 많이 됐죠. 이게 폐쇄를 했어요, 이미. 폐쇄를 해서 여기는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지난 5월 달입니다. 또 뭐 제 자랑 좀 하자면은 갑자기 홍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홍대 이제 박병주 교수님께서 탄신했던 1925년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했어요. 홍대에서. 거기서 거기 홍대 교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주제 발표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한국형 근린주의 이론과 K 스마트 시티라고 제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재밌어 했는데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박병주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근린주거 이론을 한국화시켜서 이제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막 이렇게 했는데 근린주거 이론을 갖다가 요게 이제 그 센터에 종교시라든지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이제 도보 10분 정도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동부 이천지구 공무원 아파트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상습 침수 지역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요거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매립하고 이 땅의 일부를 민간 그다음에 주공 그때 당시에 주택공사 LH 전신 주공이 팔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잠실지구 이런 데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발전을 해서 이 이제 근린주거가 이게 우리 도시계획 시스템이 됐다. 동탄에서도 하고 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건데, BTS 멤버 중에 4명이, 7명 중에 4명이 우리 LH에서 만든 신도시 출신입니다. 트와이스 멤버 9명 중에 외국 멤버 4명을 제외한 5명이 싹 다 LH 택지지구 출신이고요. 에스파의 카리나가 분당 신도시고 블랙핑크의 지수가 3번 신도시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신도시 출신일까라고 보면은 저도 이제 신도시에 이제 나이가 들어 살아봤지만은 이게 전후에 토지구역 정리사업 등으로 조성된 열악한 단독주택 지구에서 탈피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의 우수한 주거지 선호와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자녀의 아끼는 투자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단독주택 지역에서 이런 신도시를 우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근린주구 이제 내에 있는 근린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걸어갈 수 있는 학교라든지 그래서 자기 개발에 위한 도시 구조에 기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례를 자면은 제가 이제 또 요 사업을 굉장히 했었는데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나라죠.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근린주거 이론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쿠웨이트의 저기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이제 여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 체득화된 근린주거 이론인데 중간에 큰 모스크가 있고요.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킨더가르텐 센터 유니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차가 없으면 절대 다닐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몸담았던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잠깐만, 이제 약간 블록들로 예, 화면하고 설명이 조금, 그러니까 설명할 때 또 달라요? 화면이 너무 늦게 올라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네네네. 있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급하지 네네네. 않으니까. 지금 이게 쿠웨이트 사례를 지금 설명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쿠웨이트 보이십니까? 네, 지금 보입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쿠웨이트 정부가 이제 그때 당시에 기존 도시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단독 주택 위주로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야, 그 쿠웨이트 공무원하고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야, 초이, 너 와서 있잖아. 이게 한국의 어떤 좀 뭐 고밀하고 좀 약간 활기 넘치는 도시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쿠웨이트의 전통적인 도시 구조를 좀 짬뽕시킨 그런 것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 라고 해서 저희가 1950만 명 거의 이제 세종시급이죠. 이걸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해서 요것도 제가 그때 이제 그 생활 가로 리빙 스트리트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여기 저 보시면은 요 가로 중심 가로를 해서는 여기는 고밀화를 하고 뒤쪽으로는 이제 뭐 빌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 수준 문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선호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을 다 걷어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단독주택만 남았어요. 결국은 기존의 도시 구조를 답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외국인들만 이제 그 아파트를 사요. 못 사는 사람들만 여기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다 400제곱미터짜리 빌라 거기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중정형 구조의 단독주택을 사는데 이게 왜 그러냐? 무슬림이잖아요. 사람들이 가 니르캅 내지는 뭐 해서 이제 얼굴에 두건 같은 거 쓰잖아요. 여자들이 그 남의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집에서 이걸 갖다가 다 모든 것들을 지우고 이렇게 벗어 던지고 화장도 지우고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 코어에서 자기 여자를 남한테 보여주기가 이게 어려운 문화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먹히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어떤 특성, 공용 공간 공유된 부정적 인식, 단독주택 자동차 선호 관성 극복에 불과해서 결국은 기존 도시구로 회귀했어요. 면밀한 고려 없이 잘못 대입된 도시 계획 시스템은 굉장히 좀 어렵다. 이걸 방장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또 살았던 곳이 산타크루즈 델라 시에라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경제 수도입니다. 볼리비아에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독주택 빌라,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을 민간사들이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퍼블릭 스페이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의 어메니티 조금, 단지 내에 조그만 공원 시설, 단지 내에 조그만 뭐 약간 운동장 시설 하지. 아까 얘기했던 근생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근린 공원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불티나게 팔렸던 상품 중에 하나인데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거 70년대 80년대 우리 주공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순시온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도시 구조가 무비판적으로 확산했다. 현대적 도시계 시스템 부족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시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LH를 위시해서 이제 그 국가 정부 기관에서 지난 한 20년간 K 스마트 시티라는 수출을 위해서 국가처럼 노력을 했는데 외형적인 화려함에만 좀 치중하지 않았냐. 그래서 민간에서도 그 한화건설에서 이라크 비스마의 신도시 위에 도시적 차원의 성공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파라과이에서 실제인데 이게 이제 소하천에 쓰레기 막 버려놨어요. 뭐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옛날에 저도 이제 70년대, 80년대 보면 이거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지금 많이 나왔지만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랬잖아요. 막 물난리 나가지고 이게 배수가 안 되게 이런 거예요. 쓰레기 옛날에 우리 난지도 이랬잖아요. 이런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스마트 시티지. 이게 굉장히 뭐 어떤 뭐랄까 뭐 물이 어떻게 뭐 잘 빠지니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어떠고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라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스마트 시티를 만약 수치를 한다고 치면은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고 상수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돼서 위생이 보장되는 실제로 아순시온 같은 경우는 그 오수 우수 분리가 그 분기관이 만들어진 게 함유식이 아니라 분류식으로 된 게 5%가 채 안 돼요. 다 함유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들이 굉장히 더럽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 70년대 이미 그런 단지를 했었어요. 5층짜리 한강 공무원 아파트. 이게 이제 LH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 만약에 신도시를 수출한다면은 이런 것들, 과천 신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 방위적인 한류 열풍 중에서 한국에서 수출이 가능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상품이 한국의 도시 시스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도시 수출을 기획을 한다면은 수요국들을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가성비를 좀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얘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것들 쉽게 해서 소위 이제 좀 뭔가 휘황찬란한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비싸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되 한국의 근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의 기본 기능 제공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